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이고요. 쿠버네티스에 이제 원래 인그레스라고 하는 그런 리소스가 있는데 26년 3월에 인그레스가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처리되고 이후에 게이트웨이라는 새로운 리소스가 이제 들어와서 게이트웨이 API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향으로 다 이제 공식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쿠버네티스 관련 그냥 완전 기초 개념과 인그레스가 뭐냐, 그리고 인그레스가 왜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디프리케이트 처리되고 게이트웨이가 나왔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구현한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좀 핵심 질문들을 생각해 봐야 하냐를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부터 먼저 보자면은 쿠버네티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개발자가 원하는 상태를 선언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요한 건 상태죠. 상태를 선언하면 거기에서 계속 맞춰주는 시스템이고, 뭔가 개발자가 배포를 해줘, 뭐 파드를 3개 만들어줘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서비스는 앱이 3개 정도 계속 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상태를 선언해두면 거기서 계속 거기 맞춰두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인그레스는 이제 기존의 외부 트래픽을 들여오는 표준 시작점이었으나 실무 기능이 부족했고 뭔가 소유권 경계 같은 그런 문제점을 담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CVE를 포함한 많은 보안 취약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API가 나오게 된 거고요. 게이트웨이 API는 인그레스를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인그레스 내부에 이제 다 숨어 있고 꼬여 있던 이런 책임들을 게이트웨이, 이거 라우트, 폴리시 이런 리소스로 나눈 이제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발표는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기초부터 보자면은 일단 왜 쿠버네티스가 필요했냐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뭔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하나의 서버에만 저희가 뭔가를 설치하지 않잖아요. 요게 서버 1이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렇게 있고 사용자가 뭔가 막 요청을 하겠죠,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 트래픽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서버를 한 대 늘렸어요. 근데 여기서 트래픽이 막 분산되고 서버를 3대까지 늘렸다고 봤을 때 서버가 늘어나니까 바로 운영이 먼저 문제인 거죠. 왜냐면은 이 서버가 3대가 있는데 서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갑자기 한 대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죽은 거는 또 이제 다시 뛰어와야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뭐 그런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을 사람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문제에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서버 한 두 대에다 뭐 예를 들어 3대라고 지금 예시를 쳤을 때 2대, 3대 직접 배포하던 시절에는 이거를 직접 개발자가 여기에다가 SSH로 붙어서,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 많죠. 들어가서 프로세스 다시 띄우고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기 로그 파일 가가지고 로그 읽고 뭐가 문제였지, 왜 얘가 죽은 거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됐었는데, 이게 서비스가 이제 뭐 하나의 서버 2-3대 때야 이게 감당이 되는데, 정말 큰 회사에서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가 뭐 한 200개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서버가 뭐 개당 3대다 라고만 해도 벌써 600대의 서버를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서비스에서는 뭐 어떤 버전이 떠 있는데 또 어떤 서비스에서는 뭐 다른 버전이 떠 있고, 이런 버전을 관리한다던가, 장애난 거 누가 살릴지라던가, 트래픽이 이제 뭐 반짝,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치즈직에서 월드컵 생중계 같은 거 했는데 평소에 그만큼 사람들이 보진 않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서버를 띄우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 대. 근데 딱 그렇게 몰릴 때만 트래픽이 늘 때 몇 대를 더 띄울지, 이런 운영상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이제 생겨난 핵심 배경은 왜라고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 뭔가 서버를 많이 띄운다 이런 것보다 많은 앱을 여러 서비스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관점에서 쿠버네티스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리면서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제가 아마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컨테이너가 어떤 거를 했고 어떤 걸 남겼나를 먼저 보자면은, 저희가 뭐 흔히 쓰는 걸로 뭐 도커 컨테이너 이런 것도 있고, 도커 라이센스가 있는 곳에서는 뭐 콜리마 이런 것도 많이 쓰시죠. 이건 오픈 소스니까. 그래서 요 기술이, 컨테이너 기술 자체가 애플리케이션 앱이랑 이 앱을 쓰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앱을 실행시키기 위한 런타임 환경, 요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딱 하나의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쉽게 포장하게 만들어줬는데, 이거 덕분에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윈도우고 하나는 맥이에요. 그럼 뭐 이런 경우에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A를 개발했는데 이거를 여기 맥에다가 가서 까니까 이거 실행이 안 되더라, 뭐 이런 환경 차이가 많았었죠. 이런 게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런타임을 얘가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이미지를 여기 맥에도 그대로 가져가면 똑같이 실행이 되더라, 실행 성공이 되더라. 그리고 이런 환경 차이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 자체가 뭐 오늘 다룰 건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이제 뭐 VM보다 가볍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배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가 모두 운영을 해결한 건 아닌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잘 포장된 상품 상자 같은 거죠. 딱 선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선물 상자 같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상자를 어느 서버에 놓을지, 몇 개 놓을지, 아니면 이 죽으면 누가 올릴지, 아니면 트래픽 어디로 보낼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많이 쓰게 되니까 오히려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더 쿠버네티스를 원활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탄생했냐,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쿠버네티스는 이제 구글의 이제 대규모 서비스 운영에서 경험에서 나왔고요. 기존의 구글 내부에서 사용하던 뭐 볼그라던가 뭐 오메가 같은 내부 시스템으로 실제로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을 여러 서버 위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요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를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2014년에 구글이 쿠버네티스를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고, 2015년에 1.0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CNCF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요거의 핵심 프로젝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그 툴이 단순한 이제 뭔가 실행 도구가 아니라 제어 시스템이라는 점이고, 사용자가 이 앱을 3개 띄워줘, 아니면 이 뭐 버전 1.0에서 1.2로 바꿔줘, 아니면 얘가 죽으면은 다시 살려줘, 뭐 이런 어떤 원하는 상태를 선언을 하면은 쿠버네티스가 이제 이 상태에 맞춰서 계속 앱을 운영해주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기초를 보자면은, 오늘은 쿠버네티스를 성벽 도시로 비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왜 쿠버네티스가 필요했고, 쿠버네티스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내부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벽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이 성벽 도시 하나를 쿠버네티스에서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도시 안에는 뭔가 작업을 해야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 작업장이 있고, 중앙에는 이 전체를 관리하는 관제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 용어로 이 작업장 하나하나를
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드는 쿠버네티스 안에서 컨테이너가 실제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관제탑은 쿠버네티스에서 이거를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를 선언하면은 요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쿠버네티스 시스템 자체가 요 실제 도시 상태가 그 상태 선언과 맞도록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상태를 자동으로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뭔가 무너진 작업장을 지금 작업 관리자가 와가지고 스스로 복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쿠버네티스의 이게 이제 핵심이고, 파드는 실제로 이제 뭔가 일하는 작업장일 때 이 파드가 언제든지 죽고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거를 다시 죽은 거를 판단을 하고 다시 짓는 그런 일을 해준다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파드를 뭔가 관리를 할 때 디플로이먼트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작업장을 항상 6개죠. 6개를 유지해줘 라고 선언하는 관리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이 디플로이먼트라는 현재 상태를 보고 규칙을 보고 부족하면은 새 파드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런 파드 하나하나, 작업장 하나하나를 너 너무 소중해, 나 얘 지켜야 돼 하면서 소중히 붙잡기보다는 원하는 상태를 선언해놓고 내가 막 다운되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얘를 다시 띄워가지고 시스템이 계속 이제 맞춰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뭔가 아까 파드라고 했었는데 이런 작업장들을 막 띄워놓는데 작업장을 분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요 작업장은 뭐 기름을 관리하는 작업장이고, 요 작업장은 석탄을 관리하는 작업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 작업장은 나무를 관리하는 작업장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이제 명시적으로 이름을 나눠야 되니까 쿠버네티스에서 이거를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이름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네임스페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좀 예시로는 뭐 자원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뭐 팀이 될 수도 있고 A팀, B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결제 서비스는 네임스페이스, 결제용 네임스페이스 따로 있고 뭐 쇼핑용 네임스페이스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환경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나누면은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죠. 하나의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이제 리소스랑 리소스의 경계와 권한을 구분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개념이 서비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좀 약간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조금 헷갈렸던 개념인데, 서비스라는 거는 이 바뀌는 작업장을 찾아주는 이제 창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서비스라는 창구가 여러 작업장으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서비스의 핵심 역할이고, 이 작업장 하나하나 컨테이너, 파드가 장애나 배포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오늘은 여기서 뭔가 행사를 한대. 그러면 내가 내일은 여기서 장사를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서비스라는 개념이 없다면은 저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타코를 파는 집이 있는데 이 집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이쪽에 노란색 깃발 달려있는 입구 보이시죠? 거기 앞에 있는 집이에요 라고 했다면은 내일은 여기서 장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곳에 이름을 만들어 놓고 얘가 여기로 가더라도 타코 먹고 싶으면은
뭐 타코 집이라고 쳤을 때 타코 집 간판이 달린 곳으로 가시면 돼요 라고 해서 똑같이 타코 집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이런 파드들을 하나의 안정적인 주소로 묶어주기 때문에 요청하는 쪽은 파드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서비스 이름만 보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서비스라는 거의 한계는 주로 이제 도시 내부에 있는 안내 체계라서 외부 사람이 성문 밖에서 들어왔을 때 뭔가 파드를 찾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거를 외부 사람이 성벽 밖에서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성문이 필요하잖아요. 성문의 개념이 해당하는 게 인그레스이고, 그래서 인그레스라는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외부에서 도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작업장으로 들이기 위해서 단순히 작업장마다 성문을 하나씩 만들면은 비용과 운영이 너무 커지겠죠. 작업장이 있는데, 작업장 혹은 뭐 묶음이 있는데 여기다가 성문을 하나씩 다 만들었어요. 여기도 성문 있고, 여기도 작업장 있고, 여기도 성문 있고, 여기도 작업장 있고, 여기도 성문 있고, 이러면 비용과 운영이 너무 커질 거잖아요. 이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똑같이 초기에는 요 서비스마다 이제 노드 포트와 로드 밸런서라는 개념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노드 포트는 말 그대로 노드에다가 이제 포트를 뚫어주는 거예요. 뭐 8만 번대, 뭐 14,000번대, 이런 포트들을 뚫어주는 게 노드 포트고, 노드 포트 앞에서 이제 추가적인 뭐 클라우드 로드 밸런스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개념이 초기에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를 했던 개념인데,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아지고 운영도 너무 힘들죠, 당연히. 서비스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추가로 뭐 HTTP 경로라던가 아니면 호스트 네임 기준으로 여러 서비스를 나눠 보내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인그레스를 도입하게 된 그 인그레스 구조는 외부에 하나의 뭔가 이제 대표 성문을 두고 그 안쪽에서 요청 경로나 호스트 명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로 이제 보내는 구조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인그레스에 해당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대표 관문으로서 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여러 개의 서비스가 이번에는 요 하나의 인그레스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결제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유저 관리, 회원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을 때 저 결제하러 왔어요.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제 결제 작업을 하는 곳으로, 작업장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게이트웨이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인그레스에도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인그레스는 이제 인그레스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인그레스 자체가 뭔가 성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문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안내판, 정확히는 안내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예시 도메인이 example.com이라고 했을 때 뭐 유저스로 온 사람은 유저 서비스로, 그리고 뭐 orders로 온 사람들은 주문 서비스로 보내라는 규칙을 적어둔 요 안내판이 인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요거 안내판을 보고 실제로 뭐 성문을 열고 닫고 아니면 뭐 프록시 설정을 바꾼다던가 그런 경비대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는 객체가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델이 굉장히 실용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서비스마다 로드 밸런스와 노드 포트를 붙여서 뭐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
외부 진입장을 하나로 줄일 수 있었고, 내부 서비스로 막 이렇게 나누는 규칙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 안내판 자체가 단순한 요 길 안내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진 기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뭔가 복잡한 그런 기능, 뭐 복잡한 출입 정책까지 모두 담기에는 기능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래서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능을 추가를 해야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서 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성문에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임시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그레스가 딱 그 길 안내만 하는 거에 초점이 붙어 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뭔가 자주 써야 하는 기능, 뭐 타임아웃이라던가 뭐 CORS라던가 아니면은 뭐 HTTP 요청의 바디 사이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레이트 리밋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실무 기능들을 충분히 표현할 칸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각각의 이런 인그레스 컨트롤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자기만의 어노테이션을 만든 거예요. 빨간 컨트롤러는 자기 거 빨간 거 다 붙이고, 노란 컨트롤러는 노란색 자기 규칙 다 붙이고, 그리고 초록 컨트롤러는 뭐 초록 거 붙이고, 이런 식으로 덕지덕지 붙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진X용 규칙, 아니면 트래픽용 규칙, 아니면 뭐 ALB용 규칙, 그런 게 다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그레스가 처음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데는 좋은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처음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데는 좋은 우회로였죠. 왜냐면 문제가 생겼다? 그냥 새 규칙 추가하면 되고, 다른 문제 생겼어? 그럼 다른 거 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우회로였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좀 중구난방으로 규칙이 붙으면서 이 표준처럼 보이는 이 인그레스라는 게, 얼핏 보면 표준으로 보이는 인그레스라는 게 사실은 특정 컨트롤러에 묶인 완전 설정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인그레스가 단순해서 좋았으나 실무 기능을 표현하기 너무 지나치게 단순했다. 그리고 요거 단순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어노테이션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서 좀 관리하기도 힘들고, 뭔가 구조적으로 보안 취약점도 많이 생성되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특성 때문에 인그레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기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 경계도 흐려진다는 거예요. 인그레스의 본질적인 소프트웨어 구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저희가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개발팀에서 사실 모든 걸,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발팀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많은 회사들이,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플랫폼 팀이 따로 있고 애플리케이션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팀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뭔가 이제 인증서라든지 뭐 SSL이든 인증서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 밸런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DNS와 같은 그런 이제 공통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애플리케이션 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의 라우팅 규칙은 이 팀만 아니까 이 팀에서 애플리케이션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인그레스에 여기 뭐 호스트 네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TLS, 아까 말씀드렸던 뭐 라우팅 룰 이런 거,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트롤러 좀 스페시픽한 어노테이션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하나의 컨트롤러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의 인그레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가 애매해진 거죠. 그리고 보안 측면에서도 이 네임스페이스로 좀 나눠놨는데, 네임스페이스 간의 참조가 좀 불명확해지면은
원래 접근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좀 우회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게이트웨이 API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차선과 검문대가 나뉜 좀 현대식 관문으로 나뉜 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API의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웨이는 이제 외부 트래픽을 받는 공식 성문이고요.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스너라는 개념이 있는데, 리스너는 그 성문 안에 차선이나 아니면 이제 검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리스너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HTTP 뭐 80번 아니면 HTTPS 뭐 443 이런 건 아니면 뭐 특정 호스트 네임과 같은 조건들을 다루고, 요거 말고 이제 또 라우트라는 개념도 있는데, 라우트는 이 들어온 사람이 어느 서비스로 가야 하는지, 와서 너 여기로 가, 너는 저기로 가, 요런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통행 안내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우터의 종류에는 뭐 HTTP 라우트라던가 아니면은 gRPC 라우트라던가 아니면 뭐 TCP 라우트라던가 그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폴리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폴리시는 이제 인증이라던가 정책이라는 이 단어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인증이나 레이트 리밋 뭐 이런 TLS 이런 이제 공통 심사 규칙들을 붙이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AP라는 것이 단순히 인그레스에서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그레스에 묶여있던 그런 책임들을 이렇게 다양한 리소스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 현실에 맞게 나눈 새 리소스 모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레퍼런스 그랜트라는 이제 개념이 있거든요. 레퍼런스 그랜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허가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랑 다른 네임스페이스라고 봤을 때, 네임스페이스 A, 네임스페이스 B 라고 봤을 때, 한 네임스페이스의 라우터가 다른 네임스페이스의 뭐 서비스나 시크릿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참조하는 쪽뿐만 아니라 참조당하는 쪽도 오케이, 그리고 참조하는 쪽도 오케이, 명시적으로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링크를 거는데 이 링크를 거는 쪽과 링크를 받는 쪽 모두 오케이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안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인그레스보다 조금 더 탄탄하다 라고 정도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한 신뢰 모델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라우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그림에서 성문에서 여러 색의 도로가 이제 각 작업장으로 막 갈라지고 있잖아요. 라우트가 이 도로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HTTP 라우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웹에 대한 요청을, HTTP니까 웹에 대한 요청을 다루고, 뭐 패스나 호스트뿐만 아니라 HTTP 헤더에 들어있는 뭐 헤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쿼리 파라미터, 메서드 그런 종류로도 매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RPC 같은 경우에는 gRPC 요청을 좀 더 자연스러운 단위로 표현한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TCP 라우트도 있고 뭐 UDP 라우트도 있는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낮은 계층의 트래픽을 다루는 그런 라우트도 있고, 그리고 TLS 라우트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SNI 기반으로 암호화된 연결을 적절하게 백엔드로 보낼 때 사용합니다. 암호화니까 이 루트에 속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인그레스에서 어노테이션으로 하던 기능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리라이트, 리다이렉트, 아니면 뭐 헤더 변경, 아니면 뭐 카나리, 아니면 뭐 카나리 트래픽 스플릿, 이런 기능들 다 이제 기존에는 인그레스의 어노테이션을 하던 기능들이 라우트와 뭐 필터 모델로 더 명시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빼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해서 바로 티가 나지 않잖아요. 타임아웃 같은 거 빠져도 어노테이션은 구현돼 있었는데 마이그레이션 하다가 마이그레이션이 안 됐어. 근데 타임아웃 빠진다고 이게 바로 운영해서 뭐 컴파일 할 때 바로 에러는 터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상에 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운영상에서 뭔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야물 파일의 이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그레스 투 게이트웨이라는 변환 도구만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존 낡은 성문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뭔가 임시 규칙들, 어노테이션과 아니면은 뭐 우리 팀의 운영 습관일 수도 있겠죠. 운영 관습, 뭐 습관 이런 것들을 요 게이트웨이 새 관문 모델로 그대로 다시 해석해가지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이거를 뭔가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는 경로가 사실 안에 다양하잖아요. 일부 경로부터 게이트웨이를 하나씩 넘기고 그 다음부터 트래픽 보면서 점진적으로 얘도 추가하고 얘도 추가하고 얘도 추가하고 하는 이제 전략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현체를 조금 더 선택을 할 때 어떤 점들을 봐야 하냐를 볼 건데, 결국에 게이트웨이 엄청 말씀드렸지만 게이트웨이 API는 말 그대로 그냥 표준일 뿐이거든요. 표준일 뿐이고 실제 성문을 운영하는 이제 이 구현체들은 성문을 운영하는 경비대는 이제 구현체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API를 쓴다고 해서 모든 구현체 종류가 뭐 엄청 많은데 똑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게이트웨이도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얘가 게이트웨이 컨트롤러고, 여기서 뭐 여기 사람들이 실제 프록시나 아니면은 데이터 플레인으로 볼 때 여기에 뭐 어떤 것들이 실제 구현체들이 어떤 거 있냐를 보자면은 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엠보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엔진엑스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트래픽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스티어 것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요게 다 똑같은 표준 게이트웨이 API 표준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 동작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 그럼 요거 볼 때 뭐를 봐야 하냐? 게이트웨이 API 이제 컨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컨포먼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적합성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먼저 봐야 되고, 요게 표준 리소스, 즉 요 게이트웨이 API 표준 리소스를 각각의 구현체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컨포먼스고, 요거를 보고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항상 먼저 보라는 거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운영에서는 이게 뭐 성능이라던가 아니면 설정했을 때 뭔가 전파되는 속도라던가 아니면 뭐 장애 격리라던가 아니면 뭐 옵저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래 우리 팀은 뭐 원래 이스티어 썼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더 익숙해, 나는 뭐 팀이 익숙한 운영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첫 번째로 먼저 컨퍼런스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우리 팀의 내 상황에 맞는 기준들을 보고 구현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성문 운영하는 팀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운영 복잡도를 감당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해보시면은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할 일은, 오늘 배운 것은 낡은 성문이 있고, 요 낡은 성문을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덕지덕지 메모장에 붙어있던 낡은 성문을 명확한 뭔가 기능들이 다 하나하나 나눠져 있는 이런 관문 모델로 바꾼 것을 봤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포스트잇 잔뜩 붙은 이제 낡은 성문이 있죠. 근데 오른쪽은 차선 다 나눠져 있고 통행 규칙 다 나눠져 있고 뭐 정책 허가증 이런 거 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게이트웨이 API라는 게 인그레스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인그레스 안에 이런 숨겨져 있던 이런 수많은 복잡성들을 명시적으로 리소스로 다 나눈 모델이라는 거고, 인그레스가 처음에 이제 외부 트래픽을 쿠버네티스 서비스로 보내는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한 건 맞아요. 근데 실무 기능이나 뭐 조직의 소유권, 그런 보안 경계를 표현하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게이트웨이 API는 뭐 게이트웨이, 리스너, 뭐 라우트, 폴리시, 아니면 뭐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그랜트, 이런 리소스를 통해서 성문 운영자와 이제 서비스 팀의 책임을 완전 분리한 거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시도할 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 좋은데, 우리 조직에서 이제 누가 게이트웨이를 소유하고 관리할 것이며, 라우트는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 또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팀에서 인그레스 어노테이션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운영 전제가 있을 거잖아요. 좀 이 정도까지, 얘는 뭐 무조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운영 전제가 무엇인가, 요 두 질문을 생각하면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